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재명의 자작극 사건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미뤄왔던 서울의 봄과 전두환 최종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고한 대로 전두환 대통령과 나와의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성이 전가입니다. 전두환이하고 같은 전가예요. 그리고 고향이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의 생가는 합천군 율곡면입니다. 율곡면. 그거는 환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면입니다.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자라고 아버님 고향인 그곳에가의 생가는 경운기로 한 15분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본래 전두환 그 집안도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설에 할아버지, 전두환의 할아버지 때니까 한 1800, 한 6, 70년대 되겠죠. 조선시대 말기에 살기가 어려워서 전두환 할아버지의 처가 동네, 그 율곡면이 환강을 끼고 있는 평야고, 우리는 그 환강을 끼고, 환강이 이렇게 산악 쪽으로 붙은 쪽입니다. 강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거기가 덜이 너르고, 토지가 좀 비옥하고 해서 거기가 조금 또 합천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은 그렇고, 여러분들이 전두환 50 비리 때 밝혀진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정경환이라든가 가까운 측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시골에서 이제 이야기로는 정확한 그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전두환이의 할아버지의 형제가 구남매라 그래요. 구남매. 그러면 그때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6, 9, 14 사촌만 아버지의 사촌이 뭡니까? 50명이 넘습니다. 50명이. 그럼 사촌은 50명에서 5명만 해도 쉽게 말하면은 전두환이의 5촌 내에 아버지의 사촌만 해도 지금 지방마다 다르지만은 저희 처갓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촌 형님도 큰 아버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5촌이라 가지고 우리들은 큰아버지를 안 하고 당숙이라 그래요. 5촌이라고 하면서 당숙이라고 아저씨라 그럽니다. 아재라 그래요. 근데 전두환 그 형제도 7남매예요. 그러니 아버지 형제 넣은 사람으로 5촌, 6촌으로 따지면 한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율곡면에 있는 전가들은 전부 다 전두환이 친척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그 한 마을 전체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90살 정도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밑에 후손들이 났으니까 10촌도 넘고 그렇지만은 전두환이 집권할 한 50대 집권할 그 정도만 해도 거기는 전부 다 전두환 대통령의 8촌 이내에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 전체가 전두환의 친인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족 관계로서 친척은 아니고 시족 관계로서 서로 왕래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풍속이. 왜냐하면은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산소 성묘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면은 그 동네에 조금 나이 많은 분들에게 담배라든가 정종 같은 거라든가 설탕을 사들고 그 마을에 있는 집안 사람의 그 척간을 떠나서 그 집안에 가서 절을 하고 인사하는 풍습이 있어서 저도 그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기에
그 상자 희자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는데, 전두환이 삼촌이 그때 살아 있었는데, 그 집에 저도 한 20대 때인데 거기에 내가 인사를 갈 정도는 됐어요. 근데 다른 동네인데도 집안의 어른이라서 그 집안 형님이 거기는 가야 된다 해가지고 경운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집안은 잘 아시다시피 기골이 굉장히 장대합니다. 지금 50 집권 시기에 그 노인들 행사에 테이프 끊고 하는 흰 두루마기 입은 노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삼촌이에요. 지금 나오지만 인물이 전두환이보다 더 좋고 아주 체격이 장대합니다. 한 1m 한 78 정도로 되고, 또 전두환의 동생이란 정경환도 키가 한 183 정도에 체구가 한 120kg 정도 나갔을 정도로 체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어찌됐든지 그 율곡면, 상책면 이 동네에서는 향촌 양반, 뭐 사대부는 아니고 향촌 양반이고, 그 집에 서당을 연다든가 서당을 후원하는 정도의 그 동네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거나 간에 그 동네 전체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희들 나이에도 중학교 나온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는 공부를 다 했지만은, 저는 크기를 아버지가 그 인홍을 하셔가지고 도시로 인홍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뭐 도시에서 크는 바람에 다 했는데, 그때는 가난도 했고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또 학교를 보낼 입장이 안 됐어요. 왜? 노동력을 상실하니까. 한 사람이 조그마한 국민학교 3학년이라도 소를 먹이고 뭐 하다못해 꼴을 배가 오고 나무를 해가 오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막 그럴 정도로 한 80년대까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농촌의 현실은 굉장히 공공했습니다. 그거는 그래 알고 그런 건 사실이고, 또 전두환이의 집안 자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두환이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귀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더구나 뭐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없고, 뭐 일설에는 대구의 제일 큰 공원인 압산공원 앞에서 그 사주를 보거나 뭐 토정비결 같은 거를 봐주는 일을 했다. 왜? 뭐 잘했어 아니라 배운 거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동네의 양반 행세는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정도의 서당글을 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는 무지랭이지. 그 외 농민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제사의 집안 같은 거는 옆에 전두환 씨 집이 그 삼촌들이라는 그 집안에 가서 하나 쏘면은 다음 해에는 그거를 보관했다가 백기 쓰는 정도예요. 백기 쓰는 정도였고, 뭐 제사 지방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정 비결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데 그게 거의 정설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고향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족보를 보면은 과거라든가 뭐 어떤 벼슬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족보상 전체에 뭐 기껏 하면은 요즘 말하면은 한 7급 정도, 7급이나 9급 때는 공식 직함이 아닌 능참봉, 양반들이 죽은 묘소를 지키는데 그 역할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정도가 한 사람 정도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 족보상으로 우리 온전 전시에는 벼슬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한경도 지방에 온전 전시들이 많이 사는데 북한에는 벼슬을 한 사람이 많이 있다더라. 김일성 시대에 많이 있었다더라. 이런 떠도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벼슬을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 그 동네에 떠도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사람의 왕이 난다. 그래서 보통 정가는 전이라는 글자는 덜 입자의 임금왕자예요. 덜 입자의 임금왕. 그래서 덜 입의 임금왕을 써야 되는데 우리 그 어른들은 이야기 우리 동네에 사람의 왕이 난다. 이래서 사람인의 임금왕으로 이렇게 써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동네의 전체적인 풍습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컴퓨터 나오고 타자 나오기 전에 필기구로 쓸 때 호적이라든가 이런데 거기에도 동네 사람들이 뭐 면석이라든가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는 쌍책면이라는 데는 한 80% 이상이 정가였어요. 면 전체가.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면에 가면은 그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오래된 그 편지 겉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전설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족보상의 능참봉 정도가 가장 높은 배설이었고 동네 면석이 정도가 한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을 정도로 그 면석이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이나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비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육사를 나와가지고 중령이 됐을 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영자학렬입니다. 물수 오행으로 글자를 만드는데요. 수 다음에 목이에요. 목. 그 다음 그건 서로 상자를 쓰는데 전두환 삼촌이 상자를 써요. 상자 희자인데 그 다음에 불화를 쓰는 거예요. 불화, 목, 수, 목, 화 이게 상생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두환이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할아버지 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두환이가 학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전두환이를 조카, 뭐 손자 이러니까 그때는 그걸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환이 전부 다 도환이라 합니다. 저도 도환이라 그래요. 왜? 내가 할아버지니까. 저 상자 희자 삼촌한테 절을 하러 가도 같이 맞절을 합니다.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다만 나이가 많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젊을 때. 그래서 이 전두환이가 중령이 됐을 때 이 온 고을에 도환이 뭐 별 달았다더라 청와대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전두환 씨가 그 고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했습니다. 한 60년대 말에서. 그랬는데 전두환이가 집권 이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은 문화공보부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인왕을 쓰라고 했습니다. 인왕. 그거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도 있고 저도 자료가 있는데 그런 인왕이라고 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깐 이제 미루고 서울의 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12.12가 일어나면서 전두환이가 집권에 대한 어떤 자임 이런 전설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보안사령관으로서 이제 그 서울의 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성이와 이런 갈등에서 지금은 뭐 구테타다 수사다 이러는데 뭐 구테타도 괜찮고 뭐 그건 제가 지금 여기 평가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거를 성공하고 난 뒤에 전두환이가 우리 동네에 전설처럼 있는 사람인의 임금왕이 이 고을에서 난다는 전설이 내가 아닐까라는 그런 자임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 전설의 주인공이 내다. 이런 그 어떤 자부심이란 할까, 자임, 이런 영감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2.12 이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권 의지를 가졌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우리 동네의 전설을 통해서 제가 한번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누구가 대통령이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물론 리더십도 있었고, 리더였지만은 또 스스로 그런 거를, 우리 동네 전설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신격화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전설이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의 임금왕으로 전자를 쓰라니까 이런 글자가 본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말하면 리얼을 쓰는데 자기 동네 전설이 있다고 이렇게 쓰라고 하면 글자가 한 획이지만 글자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본래 드립의 임금왕인데 왕이 온전하는 건데 더러운 것의 왕 전부 다라는 이 온전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 사람이네. 이건 더러운 것의 창고에 있는 전부 이런 뜻이잖아요. 온전전이라는 거는 더러운 것의 전부 왕 최고. 이거는 임금이라는 뜻이니까 이 일설에 성균관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글자가 없다,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대안을 낸 게 이거를 깎아보자 그래 된 거예요. 이렇게 깎아푼 거예요. 이게 사카전시예요. 사카전시. 이게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전두환 대통령이 떠나가는 뭐 김삿갓인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뭐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삼천리 뭐 떠나가는 김삿갓 이 노래를 전두환 대통령이 좋아하고 이 삿갓 모양이라고 하니까 그때 삿갓 전이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냐. 그래 이거 깎아뿌려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신문을 보다 보면 전 중에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어느 50 때 하도 이제 성균관에서 들고 일하니까 그 머리 쓴 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이런 글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신문을 보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이거 50 때 있던 언론사에 지금 활자가 이렇게 남아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글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 전설이 있었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설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가 본래 완산인데 합천전시라고 본을 하나 만들어서 분가를 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풍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드리면은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런 이제 한학을 하다 보니까 풍수와 명리에 대해서 이런 아무래도 책을 읽고 이랬는데 자기 나름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아버지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드렸는데 자기 이제 풍수에 대한 욕심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고향 동네 뒤산에다가 자기 묘자리를 지명해 놓고 간 거예요. 여기 매를 쓰라. 그래가지고 묘자리를 지명을 하고 신라시대 무열왕 것처럼 거북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북비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조상의 엄덕에 대해서 쭉 적은 사각으로 비문을 적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무열왕지를 지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보다 더 클 정도로 큰 거북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거기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산소는 자기 율곡면 지산에다가 하고 이 거북비는 자기가
할아버지의 본래 고향인 우리 동네 앞에다가 여기다가 해라고 점지를 해놓고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싣고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한강으로 우리 동네 앞으로 한강으로 흘러가는 그 동네 앞에 그 논물도 되고 하는 도랑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시내 보폭이 한 지금은 이제 그 공사를 해가지고 제법 한 10m쯤 되는데 그때는 뚝도 없는 그건 도랑이었어요. 자연천. 그랬는데 전두환이가 중령 때 청와대를 근무하면서 인근의 부대에 그 M60이라든가 군부대 장비를 요즘이야 그 단프 트럭도 흔하고 그러지만 그 60년대 70년대는 단프 트럭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시골에는 그 뭐 도로가 없으니까 차가 그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더 뭐 구경도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군부대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동네 마을 앞에다가 그 무열왕릉 비를 세웠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기라성 같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이 같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제치고 권력투쟁에서 이겨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구테타라고 하는데 그런 구테타라고 뭐 구테타가 장기적으로 진행은 됐는데 처음부터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도 그 시절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결론 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 풍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막 이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뭐 한강에서 뭐 북악가지라는 그래 신격화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그 풍수와 그 무역왕릉을 보러 가려고 그 동네가 북적북적했어요. 그 정말로 시장 바닥 같았어요. 그 시골 한저가 길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시골이었는데 고개를 넘어댕겼어요. 2시간씩 3시간씩. 그럴 정도로 아주 벽촌인데 거기에 사람이 시장 바닥처럼 버글거렸다 하면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그 집에 사람이 살림을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동원이 돼가지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 율곡면 마을 입구에 철조망을 사실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든지 그 선을 떼려고 그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아니 과장으로 시장처럼 했다는 게 정말로 바글바글 했어요. 그 왜냐 마을이 조그만하니까 뭐 마을이 요즘 말하면 그렇게 면은 크지만 그 마을은 조그만하잖아요. 부락이잖아요. 그럴 정도였는데 후일담을 한번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제가 목격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이제 되는 그 해 봄에 그 이제 종중 제실에서 먼저 제사를 뭐 단오인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단오날인가 누가 퍼뜨렸겠죠. 전두환 대통령이 온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전시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다 온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다 와가지고.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종중에 제실이 허름하고 올바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그 종손이 이야기했겠죠. 앞으로 이 제실을 지어야 된다. 이거 뭐 사람들을 모시기도 그렇고 이래가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단오 모임 때 행사를 하자 이래 됐는데 모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은 약 한 10배가 모인 거예요. 50억. 그 이름을 그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가지고 어리어리하게 경앙 이제 그 공경한다 한가 우러러본다 하는 앙자 경앙제라 하는 제시를 지었어요. 그러고 이제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거북이가 서 있는데 저 거북이는 순놈이다 이거예요. 순놈인데 안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암컷 거북이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동네 안에다가 마중을 하는, 동네가 이래 있으면 동네 바깥에서 이렇게 거북이가 쳐다보고 있어요. 들어가는 그런 흉내라고 뭐 해석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을 쥐고 있겠습니까? 동네 이제 그 앞에, 동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안에다가 큰 거북비를 하나 세운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웃기죠? 근데 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다가 뭐 이제 집권 말기쯤 돼가지고 어떤 호사가 그런 게, 이 전두환 대통령이 말기가 안 좋다. 지금 현재 뭐 대목을 일어나고 말이야. 막 이 6.29 선언 나올 이런 시점에 막 대목이 되니까 이 어떤 또 호사가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현재 거북이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 마중 나오는 방향이 틀리다. 이 방향이 틀려서 저건 안 되고, 이쪽에 새로 이 맞이하는 암거북이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엉터리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또 암컷 무혈암 거북비가 있는 거예요. 그 삼각형으로 거북이가 우리 동네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후일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집권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할 부분은 없고, 뭐 여러 가지, 집권 전까지 12.12와 서울의 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 저는 그 시대를,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그 12.12를 맞이했거든요. 12.11을 군대 제대한 이후에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야기하듯이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딱 유고된 상태는 권력 공백 상태예요. 권력 공백 상태인데 12.12에 나오지만은 국방부 장관 도망갔어요.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정성화 그들은 피웠습니다. 겸사령관으로 그드름을 피우며 자기도 구태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김대중이는 위험하고 김영삼이는 무능력하고 김종필은 부패했다, 이런 소리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권력 공백에서 아주 중심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기 사람을 심었어요. 수경사령관도 바꾸고 또 전두환도 바꾸려 하고, 또 이 모든 자기 권력 중심을 자기주의로 개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혼란한 중에도 안정을 시켜야 될 건데, 자기 사람을 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권력의 공백기에 얼마나 그 권력적으로 행동했겠습니까? 장태환이, 내가 이제 지금 겸사령관의 지명을 받아가 수령사령관이라면은, 군영으로서는 육군 참모총장이라 하지만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경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수령사령관이 되고, 또 자기 사람들을 심고 말이야, 인맥을 관리하고, 이건영인 이런 사람들하고 본래 군은 반내란, 이제 경호실이라든가 대통령과 직속 관련된 부대가 수도권에 이래 쭉 있어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군대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침, 바깥을 막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안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걸 정치군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안을 막는 사람이, 바깥을 막는 사람 전방이고, 이 안을 막는 야전군이라고, 안을 막는 사람을 정치군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신고, 김영삼이 김대중이는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막 학생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대중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선전을 하고 막 나라가 정말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요. 지금 정성화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생각에 안 된다 하면은 국방부 장관 데려와. 근데 국방부 장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계엄사령관이 해서 안 되니까
당신네들이 쿠데타를 하든지 내를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 했다 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없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 데려와. 그리고 한참 뒤에 데려가니까 사인해 준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현재 나라가 군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고 이거 나라를 군인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도 남자로서 그런 과정이라면은 이 썩어 빠진 이런 놈들하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전두환이가 그런 국가의 그거 질서를 정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그거 완전히 난리예요. 서로 권력 잡으려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김이 노태우하고 삼김이 민주화 운동한다 하면서 삼김이 붙을 때 두 사람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노태우가 당선됐습니다. 그거로 빗대봤을 때 그걸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지금처럼 당파가 일어나서 난리 났을 겁니다. 그때 전두환이가 수습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뭡니까? 수습하기 전까지만, 이제 대통령이 된까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대통령 된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제가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거는 좀 더 역사에 맡기거든요. 아니, 저도 아직 그거는 평가를 내릴 수 없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수습 과정은 나는 옳았다고 봅니다. 그럼 광주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는 민주항쟁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면은, 그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광주 민주항쟁도 프랑스 혁명처럼 의미가 있고 잘했다가는 거예요. 잘했다. 민주발전 잘했다. 군, 진압, 그것도 의미 있고 잘했다고 보는 거야. 난 두 개 다 긍정적이다. 두 개 다 긍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민주항쟁의 전두환이가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광주 민주항쟁의 전두환이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잘했다는 쪽에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지금 막 역사가 자기 편리한 대로 승리자의 역사로 써지는데 그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현실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쟁에 잘했다. 프랑스 혁명도 그거 하듯이 프랑스 혁명도 진압되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인류사에 숭상을 하듯이 그리고 그것도 나폴레옹에 의해서 진압되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군의 진압도 의미가 있다. 나폴레옹처럼 나는 그 군의 진압을 그러면은 나라가 지금 내란 상태로 총칼을 들고 저항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미는 있는 거지만은 군이 밀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을 했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군이 진압에 성공했다 하면은 나라를 안정을 시켰다는 의미로 나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군은 군대로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진압한 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두 번째, 광주 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도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 민주항쟁의 문제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광주 민주항쟁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을 돈을 자꾸 줘가지고 그들의 세력을 불려나가가지고 엉뚱한 계급화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광주 민주항쟁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 유공자는 공개하고 세력화한 거는 지금 점검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주장이고 군의 진압도 의미가 있다. 나는 이런 주장에 있습니다. 나라가 데모 세력들이라는 거 시군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면은
그 이야기했잖아요. 군은 바깥을 지키기도 하고 안을 지키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 바깥은 야전군, 안에는 정치군인이라고 비하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의 본과 12.12에 있어서 나는 전두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뭐 서울의 봄에도 나오지만은 그때의 기득권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뭐 헌법을 바꿔서 평화적인 절차에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진행이 정치권들의 그 이해 다툼으로 진행이 안 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정치권에 분열돼가지고 헌법이 개헌을 하려는 그런 진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현실에 역사적으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노태우와 상김 만날 때 분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두환이의 등장은 그 반대 세력, 그 어떤 기득권들의 무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을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비난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는 전두환의 그게 쿠데타였던 뭐 군의 뭐 동원이었던 뭐 어찌됐든지 서울의 본과 12.12는 전두환이가 옳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항쟁도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군의 진압도 정당하다. 저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본과 전두환이라는 한 네 번에 걸친 강의를 일단 완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세속의 풍류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평가를 한번 말하면은 전두환이 권력 다툼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고, 또 세상이 생명을 권력이 쇠해가지고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거예요. 밀려나서 수모를 받는다. 이것도 역사에 엄연한 인간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전두환이가 지금 그 수모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이런 기득권들에게 조금 수모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도 당연히 수모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에 맡겨진 거고 각자의 평가에 맡겨진 거니까 지금 대세로 전두환이를 욕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내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불편하지도 않고, 집권 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고, 한 가지 저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왜 전라도라든가 민주당에서 전두환을 그렇게 핍박하는가, 이게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회심리적으로라든가 한국 정치 문화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제안합니다. 왜 그렇게 무덤도 못 만들게 하느냐, 죽은 사후에 무덤도 못 만들게 하느냐.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치에 승리한 사람이 부관참치로 김영삼, 김대중의 무덤을 파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왜 지금 좌파들이 전두환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뭐냐 하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좌파 혹은 호남에 신격화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인데
김대중의 역사상 가장 수모를 많이 준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 문서를 썼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미국 가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김대중 대통령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정말 겁을 낸 거는 박정희보다 전두환이에게 더 수모를 많이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신격 화해된 김대중을 수모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지금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살려줘가지고 한마디라도 비사를 밝혀내면은 김대중의 어떤 신격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두환이의 일정한 복권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전두환이가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대통령 유고시에 누가 그거를 수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습 과정에서 정치인 김영삼, 김대중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그 헌법을 만든 데서 자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법 초안이 만들어진 것도 합의가 안 되고 기득으로 있던 장관 이런 기득권들은 손을 놓고 눈치를 보고 있고 무능하고 군인들까지 득세를 해가지고 군인들이 서로 말이야 이쪽 갈까 저쪽 갈까 부하내동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 누군가는 자임하고 총대를 매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나는 전두환의 용감한 그 어떤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인정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난 뒤에 변명삼아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시절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유우파들이 이번 승리에 꼭 승리를 해서 전두환의 일정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12.12까지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 제가 부실하지만은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불편해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같이 토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